청취자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거나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수도꼭지를 트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저도 정확히 그랬거든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아주 부드럽고 쾌적한 물줄기가 나올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늘 그렇게 물이 나오고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건 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 뒤에 엄청나게 거대한 수학적 계산과 정밀한 공학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셨나요? 맞아요. 만약 건물 내부에 엄청난 수압 조절 시스템이나 보이지 않는 공기주머니 같은 그런 정밀한 장치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물은 아마 우리 집 세면대를 산산조각 낼 만큼 파괴적인 압력으로 뿜어져 나왔을 겁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우리 집 욕실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변하는 걸 건물이 어떻게 막아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공학적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대학교 건축설비 전공 강의 자료인 공공이주 위생설비 1 급수설비 PDF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축 급배수 위생 설비 문석을 해독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의 혈관, 즉 배관과 수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완벽한 수압으로 전달하는지 그 경이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추출해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 손을 씻고 물을 마시면서도 건물 벽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본다면 이 급배수 위생 설비는 단순히 파이프 몇 개를 연결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아, 생명체요. 그럼 펌프가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듯이 펌프가 물을 밀어 올리고요. 동맥과 정맥처럼 얽힌 배관들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뒤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완벽하게 통제된 혈관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와, 혈관 시스템이라. 일단 혈관 안을 흐르는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듯이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질이잖아요. 그렇죠. 위생 설비의 목적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당연하게도 물 그 자체의 퀄리티입니다. 아무리 수압이 완벽하고 시스템이 화려해도 그 안을 흐르는 물이 인간의 보건과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마시는 물, 즉 음용수에 적합한 pH 기준이 5.8에서 8.0 사이더라고요. 네, 너무 산성도 아니고 너무 알칼리성도 아닌 인간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정확한 적정선이죠. 그리고 수질 기준을 보다 보니까 물의 경도라는 개념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그 물은 그냥 다 똑같은 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물이 딱딱하다 혹은 부드럽다로 나뉜다는 게 좀 신기해요. 일상에서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현상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해외여행을 가거나 특정 지역에서 샤워하실 때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거품이 잘 안 나고 씻고 나서도 머릿결이 굉장히 뻣뻣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유럽 쪽으로 배낭여행 갔을 때 겪어본 것 같아요. 샴푸를 아무리 짜도 거품이 안 나서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기 헤드나 주방 싱크대에 하얗게 돌처럼 스케일이 잔뜩 끼어 있는 것도 봤고요. 그게 바로 경수, 즉 센물의 특징입니다. 수질을 평가할 때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양을 수치화해서 ppm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도입니다. 아,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범인이었군요. 기준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이 수치가 90 ppm 이하면 비누가 잘 풀리는 부드러운 물, 연수라고 부르고요. 110 ppm 이상이면 방금 말씀하신 뻣뻣한 경수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마시는 음료수 경도 기준은 300 ppm 이하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죠. 그럼 마시는 건 그렇다 치고 건물 내부의 배관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까 하얗게 스케일이 낀다고 하셨는데 그럼 배관 안쪽에도 뭔가 쌓일 수 있다는 뜻 같거든요.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건물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특히 보일러 배관처럼 물을 끓여서 순환시키는 시스템의 경수를 사용하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요? 배관이 막히기라도 하나요? 네, 물속의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열을 받으면서 딱딱한 스케일로 변해서 배관 암벽에 겹겹이 쌓이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배관이 꽉 막혀버리거나 스케일층이 열 전달을 방해해서 보일러의 열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하면 배관이 터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될 수 있죠.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는 반드시 연수화 정치를 거친 연수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성분 하나가 건물의 수명까지 좌우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자연 상태의 흙탕물이나 지하수가 우리 건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완벽한 연수나 깨끗한 음영수로 변화하는 정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사실 엄청나게 섬세한 화학적, 물리적 장애물 달리기를 통과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 달리기요?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강이나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리면 가장 먼저 침전 과정을 거칩니다. 물을 거대한 수조에 가만히 두어서 무거운 모래나 부유물질들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물리적인 단계죠. 아, 큰 불순물부터 빼내는 거군요. 그 다음은요? 그리고 그 다음이 화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폭기 단계입니다. 폭기법이요? 단어가 좀 생소한데 물을 공기 중에 노출시킨다는 뜻인가요? 정수장에서 분수처럼 물을 공중으로 막 뿜어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물을 공기와 강제로 접촉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철 성분이 꽤 많이 녹아있거든요. 철분이요? 그게 그대로 수도꼭지로 나오면 물에서 비린내도 나고 세면대가 붉게 물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을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시키면 물속에 녹아있던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물에 녹지 않는 고체 찌꺼기로 변하게 됩니다. 아하!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있던 철을 인위적으로 산소와 만나게 해서 녹슬게 만든 다음에 덩어리로 뭉치게 해서 밖으로 빼내는 거군요. 정말 기발하네요. 네, 그렇게 산화된 찌꺼기들은 이어지는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는 여과 단계에서 전부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정수장에서 건물로 또 수도꼭지까지 오는 그 긴 배관 여행 동안 세균이 번식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량의 염소를 투입하는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잔류 염소가 0.1 pp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보건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 잔에 담길 자격이 생기는 거죠. 물 한 방울에 이런 험난한 여정이 숨어 있었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물을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 집 혹은 수십 층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물은 아래로 흘러야 하니까요. 네, 건물 안에서는 무조건 위로 솟구쳐 올라가야 하잖아요. 이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전략들이 4가지나 된다고 들었어요. 중력과의 싸움은 건축 위생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4가지 방식을 쓰는데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도로 밑을 지나가는 상수도 본관의 수압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 맞죠? 네, 중간에 어딘가 고여있지 않으니까 수질 오염 측면에서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수도관 압력만 믿고 가야 하니까 만약 동네 전체 수압이 떨어지거나 단수가 발생하면 우리 집도 꼼짝없이 물이 끊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고가수조 방식을 가장 흔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고가수조라면 옥상에 있는 그 큰 물탱크를 말하는 거군요. 네, 건물의 지하 저수조에 일단 물을 가득 받아둔 다음 펌프를 이용해 건물의 옥상으로 물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옥상 탱크에서부터는 오직 순수한 중력의 힘만으로 물을 아래로 쏟아부으며 각 층에 분배하는 방식이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아파트 옥상에 항상 커다란 파란색 물탱크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전전이 일어나도 당분간 물을 쓸 수 있다는 거겠네요. 중력은 전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단수와 정전에 가장 강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옥상에 그 엄청난 무게를 이고 있어야 하니 건물 구조에 부담이 가고 결정적으로 옥상 물탱크 내부가 오염되면 건물 전체의 수질이 위협받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옥상에 수조를 둘 공간이 없거나 체육관 같은 둥근 지붕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세 번째인 압력 탱크 방식을 씁니다. 밀폐된 탱크에 물을 채우고 공기 압축기로 강한 압력을 가해서 물을 쏘아 올리는 건데 수압 변동이 너무 심하고 정전 시 바로 마비된다는 한계가 뚜렷하죠.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나 최첨단 빌딩들은 4번째 방식인 부스터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거군요. 요즘 건물들은 아예 옥상에 물탱크가 없더라고요. 네, 지하에만 큰 저수도가 있고 거기서 여러 대의 펌프가 위로 바로 물을 쏘아 올립니다. 이 부스터 방식의 핵심은 인버터라는 스마트 기술에 있습니다. 인버터 펌프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배관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예를 들어 10층에 있는 주민이 샤워기를 트는 순간 배관 내부 수압이 미세하게 떨어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지하의 인버터 펌프가 즉각적으로 회전수를 늘려서 떨어지는 수압만큼 물을 더 강하게 밀어 올려주죠. 와,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압을 읽고 알아서 속도를 조절한다니 현대공학의 훌륭한 타협점이네요. 옥상 탱크 오염 문제도 해결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볼게요. 네, 어떤 상황이죠? 100층이 넘어가는 롯데월드 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 말입니다. 펌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100층 높이까지 물을 한 번에 쏘아 올리거나 반대로 100층 옥상에서 1층으로 물을 다이렉트로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 100층에서 1층으로 물기둥이 그대로 꽂히면 수압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직으로 500m를 자유낙하하는 물기둥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압으로 계산하면 대략 50메가파스칼, 달하는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그 상태로 1층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방호스보다 더 강력한 물대포가 발사되어서 세면대 도기가 박살나고 배관 이음새가 폭발하듯 터져버릴 겁니다. 일반적인 수도꼭지나 샤워기가 견딜 수 있는 보장 압력이 0.5메가파스칼이거든요. 50m 높이 압력이 한계라면 고층 건물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초고층 건축 기술의 정수인 조닝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건물을 통째로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40에서 50m 높이마다 보이지 않는 층을 나누어 급수구역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겁니다. 아, 건물을 여러 덩어리로 썰어서 각 구역마다 별도의 중간 물탱크를 두거나 수압을 강제로 깎아내리는 감압 밸브를 설치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수압 변화에 따른 소음이 심하면 안 되는 고급 호텔은 더 촘촘하게 30m마다 구역을 쪼개기도 합니다. 1층에 있든 100층에 있든 똑같이 쾌적한 수압을 느낄 수 있도록 층마다 압력을 리셋해주는 거죠. 정말 알면 알수록 경이롭네요. 자, 이제 물이 어떻게 높이 올라가는지 알았으니 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전쟁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관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다 보니까 관들이 그냥 반듯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모든 배관에 미세한 기울기, 즉 구배를 줘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배관은 항상 비워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비워내야 한다고요? 왜죠? 겨울철 동파를 막거나 유지보수를 할 때 배관 안에 물을 완전히 빼내야 하니까요. 수평이면 물이 고여서 썩고 레지오넬라균 같은 치명적인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죠. 그래서 옥상에서 내려보내는 주관은 선하향 구배를, 아래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관은 선상향 구배를 주어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설계합니다. 배관의 각도 1도, 2도에도 물을 통제하려는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네요. 통제하니까 생각나는데 배관 설계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사고로 크로스 커넥션을 꼽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상수도 배관과 잠용수 배관이 밸브 고장 등으로 직접 연결되어 버리는 상황이죠. 오염된 물이 상수도로 섞여 들어오면 수인성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치명적인 설계 오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배관 안에서 일어나는 통제 불능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화장실에서 물을 확 잠글 때 벽 속에서 쾅 하는 둔탁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그거 알아요. 가끔 배관 전체가 덜컹거려서 터지는 줄 알고 철렁하거든요. 그 현상이 바로 수격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워터 해머라고도 하죠. 무거운 물이 빠른 유속으로 흐르다가 밸브를 0.1초 만에 탁 닫아버리면 시속 100km로 달리던 트럭이 콘크리트 벽에 정면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던 물의 막대한 운동 에너지가 강력한 압력파로 돌변해서 배관벽을 망치처럼 때리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나요? 수도꼭지를 매번 슬로우 모션으로 잠글 수도 없잖아요.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선 배관의 관경을 키워서 유속 자체를 느리게 만들고요. 아주 기발한 장치로 밸브와 배관 끝에 맹장처럼 빈 공간을 만들고 공기를 채워넣습니다. 아, 그걸 공기실 또는 수격 방지기라고 부르는군요. 네, 물은 압축이 안 되지만 공기는 용수철처럼 압축되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물이 갑자기 멈추면서 충격파를 발생시킬 때 그 공기주머니가 에어백처럼 충격을 푹신하게 흡수해버리는 원리죠. 정말 스마트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질을 관리하고 거대한 수압을 통제하며 구역을 나누고 배관의 각도를 맞추며 수격작용까지 막아내는 이 설비들이 완벽하려면 결국 우리 건물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할지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설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엔지니어들은 평화로운 일상만을 상상하지 않아요. 항상 극한의 상황,
즉 피크 시의 대처 능력을 최우선으로 산정합니다. 피크 타임이라면 아파트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모든 세대가 동시에 샤워하는 순간이나 대형 경기장 하프타임에 관중이 일제히 화장실로 쏟아져 들어가는 상황 같은 거겠죠?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런 순간에 배관 수압이 떨어지면 시스템의 실패니까요. 그래서 철저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갑니다. 1일 급수량을 구하고 시간 평균, 시간 최대를 거쳐 1분 단위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순간 최대 급수량을 뽑아냅니다. 건물의 심장인 펌프 마력과 배관 굵기가 바로 이 순간 최대 급수량을 견뎌내도록 결정되는 거군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수치화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갈증의 크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사무실 직장이면 하루 평균 100에서 120리터를 쓰는데 주거용 아파트 거주자는 200에서 250리터를 씁니다. 그런데 병원은 무려 환자 침대 1베드당 1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소독, 세탁, 의료기기 세척 등의 엄청난 물이 소모되니까요. 이렇게 계산된 총 사용량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물탱크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하 저수조는 하루 사용 수량의 절반 이상을, 고가 수조는 피크 시간대에 1시간을 무리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항시 머금고 있도록 설계되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 손끝으로 쏟아지는 맑은 물 뒤에는 조용히 돌아가는 인버터 펌프, 정확히 40m마다 수압을 조절해주는 조닝 시스템, 수격작용을 막아주는 에어챔버의 헌신이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쾌적함 뒤에는 이렇게 치열하고 완벽한 엔지니어링의 세계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시스템은 철저한 예측과 통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상주 인원에 맞춰 저수조 크기와 펌프 용량을 철저히 수학적으로 계산해 고정해 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인간의 삶이 이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벗어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팬데믹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인들이 씻고 마실 수 있도록 거대하게 세팅된 도심의 오피스 빌딩들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저수조의 엄청난 물들은 흐름을 멈췄습니다. 반대로 비어 있어야 할 아파트들은 24시간 내내 전례 없는 피크 타임을 겪어야 했죠. 우리의 단단한 콘크리트 인프라와 고정된 위생 설비는 이렇게 급격한 인간 행동의 변화를 과연 어디까지 유연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와, 고정된 인프라와 변화하는 인간의 충돌이네요. 다음번에 도심의 거대한 오피스 건물 앞을 지나치실 때 그 발밑 깊은 곳, 거대한 저수조 안에서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물의 흐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핏줄들을 상상해보며 평범한 일상 속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